자, 그러면은 가구제 이제 여기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구제는 뭐냐? 이 가짜가 가끔씩 행정법 배울 때 많이 나오는데 가행정행위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가구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짜는 임시 또는 잠정적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당해산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임시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써라 또는 잠정적인 권리구제수단을 써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이 가구제가 되는데 가구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원고의 인용 판결, 그러니까 원고의 본안 승소 판결이 인용 판결이죠.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 위한 법원의 잠정적 조치.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잠정적인 조치. 이게 이제 바로 가구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형사소송 예를 든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안 발생해요. 근데 검사가 이 사람이 이제 살인했다고 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그 형사소송에서 이제 본안 판결이 확정이 돼야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했다는 게 인정돼서 뭐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이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20년을 살아야 될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형사소송 도중에 그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징역형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는 게 예측되니까 형사소송 도중에 뭐예요?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숨어버리면 그럼 나중에 징역 20년 판결이 확정된다 한들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필리핀 8,00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지 이거는 잡아내서 우리나라 교도소에 다시 오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실제로 검사의 인용 판결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원고가 되는 거니까 그 검사의 인용 판결로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형집행이 불가능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 한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법원이 잠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소송 도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서 소송 도중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임시적인 가구제 수단으로 뭐예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그러니까 본안 판결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본안 판결인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실효성 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징역형을 살게 하기 힘들다라고 판단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이러면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뭐예요? 이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결수,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둬져 있는 사람들 중에 기결수라는 것은 본안 판결이 확정돼서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그 징역을 사는 사람을 기결수라고 한다. 미결수는 아직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원래 징역형을 살아야 될 의무가 없는데 구속영장이라는 임시구제, 가구제 수단을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요거를 이제 미결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임시적으로 교도소에서 이제 그 머물게 되고 교도소에 이제 감옥에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갔다가 나중에 이제 만약 본안소송에서 형사소송인 본안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이제 풀려나고 그동안 구속된 기간 동안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이제 그 형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구제라고 보시면 돼요. 또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으로 얘기한다면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 원을 안 갚아. 그래서 1,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이행소송을 제기를 했어. 근데 이행소송 제기해서 이행 판결이 그 확정되기 전에 이 친구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다 빼돌리면 그러면은 실제로 이행 판결이 나온다 한들 실제로 뭐예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더라도 이 친구 명의로 된 재산, 바로 압류 경매할 재산이 없으니까 뭐예요? 1,000만 원을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또는 자신의 어떤 저작권을 침해하는 출판물이 출판되려고 해. 근데 여기서 출판 금지 수동이라는 수동을 제기해서 본안 판결이 확정돼서 확정 판결의 효력에 따라 출판을 금지시키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그 3년이나 4년이 걸리는데 이미 출판이 돼가지고 수동 도중에 출판돼서 이미 다 팔려버리면은 그런 뭐예요? 본안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임시적으로 법원이 본안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뭐예요? 가구제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형사소송의 가구제가 구속영장이라면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 그러니까 대등한 사인 간의 관계에서의 인용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구제로서는 민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민사집행법입니다. 가구제로서 만약 본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권리가 금전채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그러면은 가압류, 임시압류죠. 임시압류 결정. 그래서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줬는데 1,000만 원 안 갚을 때는 먼저 그 친구가 수동 도중에 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니까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이 그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은 임시적으로 압류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빼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금전 채권, 돈 달라는 권리가 아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이런 돈에 대한 권리가 아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생명권이나 신체권 이런 것이 명예권 이런 것인 경우에는 가처분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출판금지, 상영금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된다. 가구제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거기 있는 기타 소송 관련된 용어 정리에서 법원의 결론으로 판결이나 결정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그 법원의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원피고의 변론을 거쳐서 내리는 법원의 결론,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든지 처분금지 가압류 신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법원의 신청, 소송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신청이라는 걸 해서 법원이 변론 없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론, 이걸 이제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라고 하고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재항고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의 기초와 소송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법 들어가기와 관련돼서 이제부터는 이제 행정법에 대한 논의인데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법학의 기초랑 소송 구조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학 통론에서 배우는 바로 법대생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배우는 그런 법의 어떤 상식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건 이제 진짜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익혀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프린트에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행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행정법은 말 그대로 행정에 관한 법을 말하는데, 그럼 국가의 활동, 국가가 뭐 정부를 통해서 하던, 법원을 통해서 하던, 헌재를 통해서 하던, 국회를 통해서 하던 어떤 국가라는 법인에 있는 기관들이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수많은 활동 중에 그 행정법은 행정이라는 국가작용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행정법은. 그럼 행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자, 이랬을 때 볼게요. 국가의 주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뭐예요? 국민이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에는 가장 부합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군주제에서는 국가의 주인이 군주니까 군주가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했는데 지금은 국가의 주인이 민주주의니까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이 모든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 근데 실제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국가가 또 다양화된 어떤 행정 현실을 대응해야 되다 보니까 국가가 행하는 국가적용이 하루에만 하더라도 뭐예요? 한 수십만 개가 되는데 이거를 국민이 모두 국민투표를 통해서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헌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보통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뭐예요? 각각 다른 국가기관한테 부여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헌법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기관한테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행사를 다 부여하면은 그 하나의 권력이 집중된 국가기관이 뭐예요? 바로 권력을 남용함에 따라서 오히려 주인인 국민을 탄압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각각 세 가지로 나눠서 그 세 가지의 국가 권력을 각각 다른 국가기관한테 부여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국가기관 간의 어떤 상호 견제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그 독재로 흐르지 않게 돼서 국민을 탄압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뭐예요? 헌법에서 배운 권력분리 원칙이라 하죠. 또 권력분리 원칙이 왜 등장했는가? 바로 국민의 헌법상 보호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 권력을 너무 한 국가기관한테만 집중시켜버리면 독재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분리 원칙이라는 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실질적 의미의 입법권, 입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의미로 입법을 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헌법 40조를 통해서 바로 국회의장을 수반으로 하는 국회라는, 대한민국 국회라는 국가기관한테 부여했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권, 법집행권이라고도 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헌법 66조 사항을 통해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기관한테, 국가기관한테 부여했고, 실질적 의미의 사법권, 그러니까 1대4는 입법행정사법할 때 이거죠. 바로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쟁송, 바로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은 헌법 101조를 통해서 법원이라는 국가기관한테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각각 다른 국가기관한테 국민들이 이제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적의 입법, 실적의 행정, 실적의 사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뭐냐 하고 했을 때 실적의 입법은 그러니까 국회한테 있는 권력인 권한인 실적의 입법이라는 것은 뭐냐? 입법할 수 있는 권한 했을 때 입법은 뭐냐 했을 때 일반적, 추상적인 법을 정립, 그러니까 만든다는 거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을 만드는 활동, 이게 바로 실적음의 입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실적음의 행정이라는 국가 권력, 바로 국가작용은 뭐냐 했을 때 구체적인 법 집행작용을 말해요. 구체적인 법 집행 활동. 이게 이제 실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그러면 입법과 행정, 그러니까 같은 국가의 권력이래도 입법권이라는 국가 권력과 행정권이라는 국가 권력의 결정적 차이점, 입법과 행정의 결정 차이점은 뭐냐 했을 때 입법은 추상적인데 행정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상적이 뭐고 구체적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이라는 것은 이제 교수님들 기본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어떤 불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장래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 이례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간단한데 실제로 실무에서 또 문제에서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를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추상적 교율이 있고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구체적 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모든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하고 고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추상적 교율일까 구체적 교율일까? 모든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 자, 이 교율은 추상적 교율로서 입법이 돼요. 왜? 아파트와 강아지는 고유명사 이름이 아니잖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메리종 해피 이런 게 이름이 있지 고유명사지. 아파트와 강아지는 보통 명사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불특정한 국민들한테 장래 반복적으로 계속 뭐예요? 바로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과하려는 거지 어떤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교율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교율로서 그러한 교율은 입법이 돼요.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제 이제 판례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사건 있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급여 및 비급여 목록에 대한 고시를 했어. 그래서 고시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본인 분담률 10%, 아스피린 본인 분담률 30%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고시는 구체적 교율로서 행정이냐 아니면 추상적 교율로서 입법이냐 이게 뭐예요? 바로 구체적 교율로서 행정의 개념에 해당하죠. 왜? 바로 타이레놀, 아스피린은 뭐예요? 고유한 약의 이름이잖아. 고유한. 진통제는 보통 명사일지 모르지만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은 뭐예요? 고유한 약품의 이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레놀, 아스피린과 같은 특정된 약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교율하는 거지 장래 불특정한 사건에서 장래 반복적으로 교율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체적 교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판례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행정에 관한 법의 행정법, 그러니까 실점의 행정으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추상적 교율로서 입법이냐, 구체적 교율로서 행정이냐,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실제로 예전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에 근거해서 고시를 했는데 그 고시가 뭐였냐면 고시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시. 바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시를 했어. 이 고시에 대해서 그 위헌 위법 여부를 답안지에 쓰라는 게 그 시험 문제였는데 이거를 만약 입법으로 보시냐 행정으로 보시냐에 따라 가지고 위법으로 보고 이게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봤으면 위임명령 한계에 따라 판단했어야 되고 이걸 만약 행정으로 봐서 행정행위로 봤으면 뭐예요? 행정행위의 위법 판단 구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써야 될 내용이 완전히 달라. 만약 입법으로 행정으로 보셨으면 뭐예요? 행정행위의 위법 판단을 써야 되고 입법으로 보셨으면 입법, 그 다음에 법규명령, 위임명령으로 봤으면 입법 중에 위임명령의 한계인 수권의 한계와 전서 한계 여기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정답은 뭐였냐? 결국 입법이에요. 왜? 한약사가 한의사, 한약 조제 방법, 고유명사가 없잖아. 평강한의원 이런 것이 그죠? 이런 것이 이제 고유명사지. 요거는 뭐예요? 보통 명사잖아. 그러니까 바로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추상적 교율로서 장래 불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약사들이 한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딱 장래 계속 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는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교율하는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바로 실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통제는 입법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서 한남대교 통행자 조치는 뭐예요? 한남대교를 지나려는 불특정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한남대교라는 고유한 명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한남대교라는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교율하는 거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 그러니까 그 인적 범위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바로 한남대교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 특정된 다리에 대해서만 교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 교율로서 실적 의미 행정이 되고 행정에 관한 법인 행정법,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실점에서 법은 뭐냐? 행정에 비해서. 행정과 마찬가지로 실점의 사법도 구체적인 법 집행작용이야. 왜냐면 실점의 사법을 할 때는 뭐예요?
고유한 이름을 가진 범죄인 또는 뭐 원고나 피고와 같은 고유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 판결문이나 이런 데 나오잖아.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체적 비율인 건 맞다. 추상적 비율은 아니야. 단지 그럼 행정과 사법의 차이점은 뭐냐? 행정은 장래 사회 형성 활동이라는, 사법은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쟁송 해결 작용이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실적음의 행정은 장래 사회 형성을 위해서 하는 활동, 장래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실적음의 사법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더라도 뭐예요?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쟁송,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라는 기관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 행위를 범한 범죄인을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바로 수사 활동이라고 하죠. 수사라는 활동을 했어, 수사 행위를. 이거는 실적음의 행정인가, 실적음의 사법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특정한 입법인가 했을 때, 이 셋 중에 뭐냐 했을 때, 경찰의 그 수사 행위는 특정한 고유한 이름이 있는 범죄 행위, 특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유한 이름이 있는 범죄나 범죄 행위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 범죄인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범행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구체적 비율로서 행정 아니면 사법인데, 그것이 경찰이 수사하는 행위가 장래 어떤 사회 형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장래를 위해서? 아니죠. 과거에 발생한 범죄 행위를 범한 범죄인과 국가 간에 형벌권이라는 형벌을 부과할 권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바로 행정에 관한 법인 행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법에 관한 법이 사법경찰관에 관한 법들이나 이런 것이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거기에서 같은 경찰이라도 경찰이 한남대교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한남대교 통행금지 조치를 했다. 그때 그 통행금지 조치는 한남대교라는 특정된 대교에 대한 규율로서 구체적 규율, 고유명사 이름이 있으니까 이거지만 그것이 과거에 한남대교 통행금지를 한 것이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래 한남대교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장래 어떤 한남대교 붕괴로 인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어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니까 장래 사용 형성 활동으로서 그거는 실적음의 행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 관한 법인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실적음의 행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실적음의 행정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활동인가 동시에 장래 사회 형성 활동이다. 이것이 이제 실적음의 행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각각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럼 이제 행정법.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목이 행정법인데, 원래 행정법은 이제 공법 내에 행정법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행정법이라는 우리가 590 2차 과목에서 배우는 행정법이라는 과목에서는 행정법과 공법은 동일한 언어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공법에는 형벌에 대해서 규정하는 형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행정법이라는 학문 영역에서 행정법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거는 공법과 동일한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행정법의 분류와 관련돼서 일단 형태에 따른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성문행정법, 불문행정법, 행정법, 공법도 어쨌든 형태에 따른 분류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행정법이 우선적인 행정법의 존재 형태고 공법의 존재 형태고, 그런 성문행정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문행정법,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행정법이 인정됩니다.
그럼 성문행정법으로는 뭐가 있느냐? 일단 헌법이 있죠. 헌법은 가장 중요한 성문행정법이죠. 왜?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주인인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만든 최상위의 법이니까. 그래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헌법은 공법, 행정법, 바로 국가 등과 같은 우월한 그 행정주체와 국민과 같은 열등한 행정객체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지 대등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에 적용되는 사법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지만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규율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는 100원에 팔고 어떤 똑같은 어떤 그 책에 대해서 친한 친구한테 100원에 팔고 안 친한 친구한테는 뭐예요? 1000원에 팔았다. 차별했죠. 그렇더라도 합리적 차별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위법한 행위는 아니에요. 왜? 헌법 11조 평등권은 국가 등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행정법, 공법이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 대등한 사인상호 간에 적용되는 사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률. 물론 당연히 모든 법률이 성문 행정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민법이나 상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법률은 사법이고 형법이나 무슨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형법이 됐죠. 단지 그 외에 나머지 이름을 갖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 아닌 한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이라고 해서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성문,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행정법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없고. 법규명. 법규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 그러니까 명령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차피 뒤에서 이거 나중에 상세히 설명드리긴 해요. 법률 대위 명령과 법률 종속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대위 명령은 이건 뭐냐면은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그러니까 행정부가 만드는데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그러한 성문법을 법률 대위 명령, 법규 명령 중에, 그러니까 법규 명령은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인데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 중에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이러한 성문법을 법률 대위 명령이라고 해요. 이 법률 대위 명령에는 실무상 헌법 76조에 긴급 명령 등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러커가 침입을 했어요. 러커가 지금 그 국회 주변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캔이 있는데 스캔을 써서 이제 그 러커를 잡아내려면은 스캔을 쓰는 게 워낙 에너지가 많이 드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스캔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국회가 스캔에 관한 법률을 만들지 않은 거야. 스캔을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는데 러커가 다 걸어했으니까 공격해서 다 국회의원들이 죽었어. 그럼 뭐예요? 지금 스캔은 있고 스캔을 써야 되는데 단지 법률이 있어야만 스캔을 쓸 수 있는데 국회가 법률을 만들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야.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 긴급 상태인 경우에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법률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헌법 76조에 따라 스캔에 관한 긴급명령을 발동합니다. 그러면 그 긴급명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스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스캔을 사용해서 뭐예요? 바로 이제 그 러커를 다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 긴급 상태에서만 발동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서 법원의 수동 대상, 헌재 헌법 수동 대상이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배우니까 헌법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법률 종속명령. 일반적으로 법규명령하면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의 성문법인 법률 종속명령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헌법 7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헌법 95조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총리령이나 행정갑부 장관이 제정하는 부령, 총리령 부령. 이거를 보통 실무적으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헌법 75조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만든 성문법으로서의 대통령령을 말하고, 시행규칙은 보통 형식적으로 실무상 쓰이는 시행규칙은 헌법 95조에 의해서 국무총리나 행정갑부 장관이 만드는 그런 어떤 총리령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 여기서 조례와 규칙이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성문법, 이걸 조례라 하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교육감이 만든 성문법. 그러니까 서울시장 규칙, 서울시 교육감 규칙, 때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의회가 만든 서울시 조례는 어쨌든 서울시 내에서는 성문법으로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뭐예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무상급식 해야지. 애들, 그리고 잘 먹여야지, 애들은. 그러니까 적어도 사실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못 먹잖아. 근데 어렸을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먹게 해줘야 돼. 근데 이거를 지금 이제 새롭게 오세훈 시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하시긴 한데 그때 이제 무상급식이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사실 그분의 의도는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밥을 굶는 사람들한테만 무상급식하고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한테 무상급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건데 일리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랬던 건 뭐냐면, 무상급식을 만약 돈 없는 애한테만 하면 돈 없는 애들만 먹는 거 보이잖아, 다른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애들이 차별을 해요. 이게 이런 거는 사실 배우지도 않는데 사람의 어떤 간악한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나쁜 본성. 편가르기 해서 어떤 왕따시키거나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건지 몰라도 참 잘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린애일 때는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에서만큼은 좀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애들한테는 좀 이렇게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교육과 관련돼서 특히나.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기회 공정이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공정하게 기회를 하고 있다는데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가?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비판을 좀 받을 건 받아야지. 지금 청년들이 본인이 열심히 기회를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강남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울에 아니면 경기에도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한 달에 1억씩 벌어서 1억씩 벌면 한 달에 1억씩 벌면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안 써요. 한 달에 1억 벌어가지고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아무리 많이 모아도 한 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년에 1억이죠. 한 달에 1억씩 벌면은 살 수 있을 거. 한 달에 1억씩 벌어도 사기 힘들어요. 강남이면. 근데 1년에 1억 벌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고 하더라도 5천만 원 이상 저축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를 모아서 5천만 원씩 하시다. 진짜 최저 생계비 해가지고 5천만 원씩 저축했어. 근데 한 20년 모아서 20억이 됐어. 근데 아파트를 살 수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 또 뛸 거 아니야, 아파트가. 안 돼. 영원히 못 사. 원래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사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기회가 균등해. 솔직히 얘기해요. 자,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분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이 열심히 해서 강의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안 하고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과 알바를 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랑 시간에 대한 기회가 다르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실제로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알바를 해서 취업에 준비하시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알바 안 하고 준비하시는 분은 뭐예요? 기회가 균등하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죠. 기회가 균등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스탑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정한 기회가 모든 분들한테 부여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기회는 줘야죠. 근데 그 기회까지도 지금은 막아버리는 이런 어떤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문행정법. 불문행정법으로는 일단 관습행정법. 조상대로 내온 관습이 법으로 인정되는 건데 큰 의미 없고. 근데 불문행정법 행정법에서는 헌법에 기반을 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부당결분기 원칙, 자유구조 원칙, 신뢰보호 원칙, 뭐 신의성실 원칙, 실권의 법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 불문행정법으로만 인정됐는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성문화도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조리. 조리는 뭐 사물의 본질적 법칙 정의라고 했는데 이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법화의 기초특강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 판례 사안에서도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조리에 의해서 발동해야 될 기소 의무가 발생하고 발동 안 했으면 조리 위반의 법령 위반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됐고 이제 행정법을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게 되고 내용에 따른 자, 행정법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은 우리가 모든 법, 공법사법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뭐예요? 바로 조직법, 행위법, 구제법으로 보죠. 행정법으로 행정법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은 바로 공법으로서의 조직법, 이걸 행정조직법이라 하고 공법으로서 행위법, 이건 행정작용법이라 하고 공법으로서의 구제법, 이건 행정구제법이라 하고 행정구제법.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행정작용법인데요. 그럼 행정작용법이 뭐냐? 자, 원래 행위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 이게 행위법인데, 행정작용법. 그러니까 공법으로서 행위법은 뭐냐? 사람 중에 행정주체. 라는 사람과 이건 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까요? 행정객체라는 사람. 공법작용. 그러니까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 형벌을 제외한 공법작용에 대한 권리 의무 규율하고 있다.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간의 공법작용과 관련된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행정작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법작용이라고 했는데 공법작용은 바로 이제 그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 모든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 모든 행위. 보통 이제 처분이나 명령, 조치, 결정, 조세부가 처분, 1억 과징금 부과 처분 또는 뭐
이런 건 형법에 규정되는 그 9가지 형벌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 철거명령, 집합금지 명령, 그다음에 자가격리 조치, 긴급재난금 지역 결정, 이런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제외한 공법 영역에서의 모든 행위들, 이런 게 공법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행정주체가 뭡니까? 행정주체는 잠깐만요. 바로 강학상 개념, 학문상 교수님들이 강의와 학문에서 얘기하는 개념으로서 실무상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주체는 강학상 개념으로서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법에 의해, 행정법에 의해서 공법작용 하는 사람. 공법에 의해서 공법작용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강학상 행정주체다. 그러므로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민법이라는 사법에 의해서 사법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가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뭐예요? 사법인,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주체가 되려면 실무상 어떤 용어로 쓰이던 간에 당연히 그 사람이어야 돼. 일단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공법에 의해서 공법작용을 하는 사람만이 행정주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변호사협회라는 법인이 공법인 변호사법에 의해서 징계사유가 있는 변호사들한테 자격정지 처분이나 자격취소 처분이라는 공법작용을 한다. 그럼 그때 대한변호사협회는 바로 공법인 변호사법에 의해서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공법작용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하는 사람이어야 돼, 당연히. 사람이 아니면 또 행정주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을 하는 사람인 행정주체에는 누가 있느냐? 일단 국가가 있죠. 대한민국은 대부분 행정작용법에 의해서, 바로 공법에 의해서 공법작용을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가 보통 해요. 행정청을, 국가의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공법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외에 공법에서 대한민국 외에 공공단체라고 해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랑 기타 공법상 법, 저는 국가와는 독립된 공공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공법상 법인이 이제 공법에 의해 공법작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와는 독립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뭔지는 뭐 광역지자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뭐예요? 바로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 있는 자치구와 도 밑에 있는 시군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기타공법상 법인은 국가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타공법상 법인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나 뭐 임직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기타 공법상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공무원법상 공무원, 바로 공무원 연금 받는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거죠. 아시겠죠? 왜? 바로 공무원법상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타 공법상 법인 직원들은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닙니다. 어떤 기타 공법상 법인은 첫 번째 공공조합, 뭐 공법상 사단이라 할게요. 거기 다 적혀져 있으니까 사실 뭐 따로 필기나 이런 거 하실 필요는 없겠죠. 공법상 사단으로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그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영조물 법인이죠. 영조물 법인. 영조물 법인으로서 뭐 한국은행,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무슨 공사들이 많죠.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한국은행도 국가지자체와는 독립된 법인이니까 한국은행의 직원들은 뭐예요?
한국은행이라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받으니까 뭐예요? 공무원법상 공무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공법상 재단이라고 있는데 큰 의미는 뭐. 그다음에 이제 공모수탁 사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는 그냥 일반 사기업체 근로자, 뭐 사인이야 그냥 일반 사인인데 예외적으로 공법에 의해서 공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인이 공법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 내에서 테러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폭동이나 어떤 위험한 어떤 행동이 한 사람이 발생을 했을 때 당연히 그런 걸 테러 진압이나 이런 공법 작용을 국가라는 법인이 자신의 어떤 기관인 경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항공기 내에 경찰관이 타 있지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항공법이라는 공법에서 기장이라는 그 아시아나항공기 기장하면 뭐야? 그냥 아시아나, 금호 아시아나라는 그 주식회사로부터 월급 받는 사기업체 근로자, 사인에 불과한데 아시아나항공기 그 기장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바로 항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테러 진압이나 이런 경제권 발동이라는 공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서 그 기장 명의로 뭐예요? 바로 경제권 발동, 기장이 이제 경제권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장은 뭐예요? 비록 일반적인 사기업체 근로자인 사인에 불과하지만 공법인 항공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공법 적용, 경제권 발동 같은 공법 적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행정주체, 공법에 의해 공법 적용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항공기 내에서 무기나 장구, 그러니까 수갑이나 이런 포승줄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항공기 내에서는 기장만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 객체는 바로 공법 작용에 상대방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서울시한테 서울시가 그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그 수용재결을 만약 국가가 했다. 그럼 수용재결이라는 공법 작용의 상대방이 그때는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라는 원래는 행정주체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때는 수용재결이라는 공법 작용의 상대방이 서울시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지자체가 되니까 그때는 서울시는 행정객체가 되는 거야. 그 수용재결이라는 공법 작용의 상대방이 되니까. 단지 이제 서울시가 지방세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지방세 부가처분이라는 공법 작용할 때는 공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공법 작용하는 사람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서울시가 행정주체가 되는 거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 공법 작용을 당하는 상대방이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라는 공법 작용을 받았다. 그러면 건축허가의 상대방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대한변협은 행정객체가 되지만 공법 작용 당한 상대방이니까 대한변협이 변호사법이라는 공법에 의해서 징계 사유가 있는 변호사들한테 뭐예요?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 같은 징계 처분을 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대한변협은 뭐예요? 공법인 변호사법에 의해 공법 적용하는 사람이니까 행정 주체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행정기관이나 행정조직법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